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광주정신 역사탐방 프로그램, 오늘은 10곳 가운데 한 곳, 충장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장사 그러면은 떠오르는 말로 우리 지역의 유명한 장군 김덕령 장군이죠. 그리고 김덕령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로명이 바로 충장로. 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광주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충장사에 대해서 더 후반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의로움. 자, 광주인의 정체성과 기질을 광주다움, 즉 광주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서구 출신의 눌제 박상, 15세기 때 사람이죠. 1474년에 태어났습니다. 박상은 중종의 둘째 부인 윤씨가 죽게 되자 중전을 뽑지 말고 부당하게 쫓겨난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며 신비복위소라는 상소를 올려 정의로움을 몸소 실천합니다. 이 정의로움 바로 뭐냐? 이 당시에 이 신비복위소를 상소를 올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관직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올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로움의 실천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대첩은 전라도의 수군이, 행주 대첩은 전라도 광군이, 2차 진주성 전투는 전라도 우병이 중심이 되었다 등등. 이와 같이 광주 정신은 국가에 항상 어려움과 못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서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광주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광주의 이 정체성의 시발점을 찾자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떴냐? 우리가 눌제 박상을 통하면서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눌제로의 주인공, 우리 도로명경에 눌제로가 있습니다. 박상의 호가 눌제이기 때문에 눌제로 그럽니다. 박상은 1474년에서 1530년, 자, 조선 왕중에서 가장 폭압정치를 했던 못된 왕 연산군이죠. 연산군 때부터 중종 때의 사람으로서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서 정의와 의로움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소개함으로써, 자, 이 두 가지를 봐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눌제 박상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1515년 중종 9년에 담양 부사로였던 박상은 순창 군수 김정, 무한영감 류옥과 함께 목숨을 걸고 관직과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당경왕후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켜야 한다는, 바로 그게 신비복위서를, 즉 상소를 올려 정의로움을 실천한 의인이다. 이건 목숨 내놓고 했다 그랬죠. 다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1505년 연산군 시절 전라도 부사로 부임하고, 자, 1505년 그러면은 이 정도 시절 때는 아주 연산군이 최고로 어째요? 뭐 정치를 억압하고 엉망으로 정치를 베풀어 갔답니다. 자, 연산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채용사를 등용해서 채용사를 해서 그 채용사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미녀들을 선발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미녀들을 선발해 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왕이.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흥청망청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연산군 시절 때 이렇게 나온 유래가 된 글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자, 1506년에 나주 관하에서 일어나는 우부리 장살 사건인데, 자, 우부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주에 살고 있는 천민이에요. 천민 출신의 그냥 남자예요. 그런데 이 우부리의 딸이 채용사에 의해서 연산군의 후궁 궁녀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수많은 그 연산군의 후궁 가운데 이 우부리의 딸이 어째서요? 연산군의 최애, 요즘 용어로 최고 사랑을 받는다 하죠. 굉장히 어떤 이쁨을 받자 이 우부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가 연산군의 정식 어떤 장인인 양 행세하면서 나주에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경제적 착취를 마음대로 하고 또한 많은 유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던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우부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은 즉시 우부리는 연산군에 알려서 그 관직 건 사람들이 다 죽임 당하거나 아니면은 관직을 다 뺏기고 다른 곳에 이렇게 좌천되는 일이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505년에 한양에서 일하고 있던 바로 우리 눌제 박상이 왕에게 말해서 눌제 박상이 바로 자기가 전라도 부사로 자청해서 옵니다. 그래서 1506년에 나주 관아에서 바로 우부리의 그 죄상을 하기 위해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물으려고 하자 우부리가 먼저 눌제 박상이 내 이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 바로 너는 내 연산군한테 말하면 즉시 모가지가 날아난다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 눌제 박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죄상을 물어서 죄값으로 형벌을 내리는데 장형을 내립니다. 자, 조선시대에 형벌에는 태형이 있고 장형이 있고 또 감옥에는 그 유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형이 있고 그러죠. 그런 것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바로 장형입니다. 태형은 50대 미만, 매가 좀 적은 걸로 우리 흔히 말하는 곤장을 때리는 거죠. 태형은 바로 어쩌냐, 태형 다음에 장형은 매 크기와 두께가 더 크고 50대 이상을 형벌이 내린 게 장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몽둥이로 두드러 맞죠. 맞다가 바로 장살 사건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여준 불의에는 목숨 걸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눌제 박상이다 이 말이에요. 눌제 박상이다. 자, 눌제 박상이 누구보다도 우부리를 이렇게 했다면 연산군한테 자기의 목이 달하는 거 뻔히 몰랐을까요? 알고도 이렇게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이렇게 행한 거. 얼마나 이 불의에 용납하지 않고 정의를 앞선 분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눌제 박상. 자, 그러나 이 눌제 박상은 150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연산군의 폭압정치가 극에 달하자 결국 중종반정을 해서 연산군이 폐위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눌제 박상이 관아로 이렇게 가설려다가 모든 우부리 장사사건 이런 것들이 무마가 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비여기 보기서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중종은 크게 말하면은 부인이 첫째 당경왕후 신씨가 있었고요. 당경왕후 신씨.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으로가 장경왕후 해남 윤씨. 자, 윤씨가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문정왕후도 해남 윤씨에서 같은 집안을 벗어나 윤씨가 있습니다. 자, 당경왕후 신씨는 바로 중종이 왕이 되기 전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바로 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종 되기 전에 진성대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다른 형 연산군이 반정공신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자 바로 진성대군이었던 중종이 하루아침에 이제 왕이 돼서 중종이라는 거 된 겁니다. 그래서 진성대군 때의 자기 부인이 누구였냐? 당경왕후 신씨예요. 근데 당경왕후 신씨는 연산군 시절 때 큰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신수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수군. 이 신수군은 바로 뭐냐? 자기 누나가 바로 연산군의 왕비고 그 당시에 신수군이가 딸을 바로 누구에게? 진성대군 중종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중종 반정 공신들이 신수군에게 제안합니다. 연산군의 폭압정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반정을 해서 연산군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자 신수군은 노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정 공신은 반정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신수군이랑은 바로 신수군 부인이랑은 그에 따르는 제자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죽고 중종이 바로 이제 왕위로 되자 바로 신수군의 딸이 바로 뭐가 돼요? 이제 왕비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당경왕후 신씨가 됩니다. 그러자 반정 공신들은 어쩌겠어요? 왕비가 이제 되었으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우리 신하들을 보복할 걸로 생각해서 바로 중종에게 강력히 의견하면서 당경왕후 신씨를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폐위를 시켜봅니다. 폐위를 시키죠.
자, 그러고 나서 장경왕후 윤씨를 얻게 됩니다. 장경왕후 윤씨는 결혼해서 8년 동안 사는데 후사가 없습니다. 임신을 못했죠. 그런데 9년 차에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인종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종. 근데 인종을 낳고 6일 만에 산후 조리를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몇 년? 1515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중종과 그 공신들은 바로 장경왕후가 죽자 새로운 또 왕비를 문종왕후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문종왕후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뒤에 인종의 뒤를 이는 명종의 어머니죠. 명종. 바로 문종왕후면은 악나라잖아요. 문종왕후의 남동생이 누구예요? 그 윤원영. 바로 윤원영과 정난정. 완전히 국정을 농간하고 나중에 1545년에 을사사월을 일으켜서 유님이랑 대윤을 소윤이 대윤을 제거하면서 많은 조선 4대 사화 중에 마지막 을사사화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죠. 자, 장경왕후 죽고 문경왕후를 이렇게 하려고 하자 바로 어쨌단 말이에요. 눌제 박상이 새로운 왕비를 얻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난 강경왕후를 다시 9년 만에 다시 왕비로 복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신비 복위사. 근데 이것은 받아들여졌지 안 받아들여졌죠.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문정왕후가 역사성이 나오죠. 그리고 오히려 눌제 박상이라는 건 어째요? 귀양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을 처지가 당깁니다. 나중에. 근데 그때 바로 사림의 대표적인 중정대의 계획가 조광조에 의해서 목숨을 다시 부지할 수 있었고 나중에 또 어째요? 이 관직에도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눌제 박상은 정말로 정의로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광주 정신이 이때부터 DNA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시간상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쭉. 자, 광주에 보면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 독재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위해 상상했던 그 DNA 정의로움의 DNA가 우리 광주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광주 학생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11월 3일 광주 시내 대규모로 이어졌으며 전국 및 해외까지 전파되는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자, 이것은 바로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 목포 가는 열차에서 통화 가는데 우리 조선 학생의 긴 댕기머리를 일본 남학생들이 댕기머리를 잡고 또는 몸을 건들면서 이렇게 놀립니다. 요즘 말하면 어떤 성추행이랄까 좀 비슷하게 합니다. 이것을 본 우리 조선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자 일본 학생들이 폭력을 가하자 거기에 맞설서라 물러설 수 없어서 우리 조선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에 아주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바로 일본 경찰들은 이들을 잡아가고 일본 학생들은 죄 없다고 다 풀어주고 우리 한국 학생들만 조선 학생들만 죄 몫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 알려지자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이래서 이어지면서 결국은 항일 독립 운동으로까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해외까지. 이게 바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입니다. 11월 3일. 네. 그 다음 4.19 혁명.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죠. 이승만 정권의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등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12시 45분에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전국 최초로 외친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에서 전국에서 일어나지만 대표적인 세 곳이 광주, 마산, 서울입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3톱 말하면 광주, 마산, 부산. 근데 광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먼저 이러면 그래서 공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공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래서 광주의 어른들이 어째요? 금남로에 상여를 메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것을 하고 다시 어째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 시위였는데 왜 3월 15일하고 4월 19일하고 이렇게 기간이 있냐? 마산에서 그 당시에 그러한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중에 고등학생 하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산 앞바다에서 죽은 시체로 이렇게 건져지게 됩니다. 근데 눈에 커다란
최루탄을 맞고 쏜 자국이면서 얼굴이 퉁퉁 보이는 이 험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될 뿐만 아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4.19는 다시 3.15의 어른들에 의해서 4월 19일 날은 광주에서 광주고 학생들이 교문을 밀치고 나가면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대학생들에게 해서 고려대학교 사건들, 그래서 서울 성북구 수유리 가면은 4.19 혁명탑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에는 어디가 있어요? 계림동. 바로 광주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죠. 그래서 그 거리를 4.19 혁명거리라고 그러고, 광주고등학교 안에 4.19 체험 학습관이 있으니까 시간 되면 꼭 한번 봐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광주의 정신이다. 눌제 박상에서부터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정의와 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오늘날 광주 학생 독립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오늘날까지 그 다음에 2017년에 박근혜 정부의 부당함에 맞서서는 금남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탄생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광주 정신이고, 그럼 우리 이제 충장사, 이번에는 충장사니까 충장사에 우리 김덕령 장군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장사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애국 충재를 기리는 사당으로 1975년 북구 금덕동에 세워졌다. 김덕령 장군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과 의복 관등을 정시하고는 유물관이 있는데 사당 뒷 산자락에는 그의 묘가 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 그림 제가 한번 먼저 동그라미 쳐봤는데, 자, 충장사 안내도 봐보면은, 자, 이게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뜰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관리사무소고요. 자, 여기가 바로 뭐냐, 유물관입니다. 유물관. 김덕령 장군의 유물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의복, 막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외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영문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동제서재라고 해갖고, 옛날 서원에 보면은 동제서재, 즉, 기숙사, 학생들 공부하는 기숙사인데요. 그러한 형태를 따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2번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입고문이라고, 입고문. 즉 내산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바로 입고문입니다. 내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은 1번, 바로 1번 요거죠. 이게 바로 본당인 사당입니다. 즉 김덕령 장군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3번이 그 뒷뜰에 가서 김덕령 장군의 묘와 가족 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장사의 전체적인 형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김덕령 장군. 자, 임진왜란 때 김덕령 장군 의병장이죠. 의병장이고, 그 다음에 의병 총사령관에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김덕령 장군 1567년에부터 1596년에 자, 29세의 나이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구 중교동에서 태어났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담양에서 형 김덕공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함께 가던 도중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에 고향으로 다시 큰 형은 금산 전투로 가게 되고요. 김덕령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159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담양에서 다시 3천여 명의 의병을 일으켰다. 이후 권율, 그 당시에 권율은 광주 목사였죠. 그러다가 권율 장군이 충청도에 이치대첩, 전주 있는 데서 승리하고 또 어째요, 서울, 안양, 경기도에 행주대첩에 이끄는 장군이죠. 권율 위하에서 영남 서부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아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군은 용맹함을 뽐냈다. 김덕령은 선조왕으로부터 충영장이라는 것을 칭호를 받고 세자로부터는 이코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고 전국 총의병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면서 전쟁이 주춤해지자 김덕령은 적극적인 공격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던 중 충청도에서 이몽왕의 난이 일어납니다. 나자 이 난을 진압하다는 명을 받고 가던 도중에, 전주쯤에 가던 도중에 진압이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자, 이 난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20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현종 때 이르러서야 누명이 벗겨지고 정조 때 정여비와 함께
이라는 시효가 내려졌는데요. 바로 이러한 훌륭하신 왕을 이 선조의 무능함, 선조왕 아주 무능의 대표죠. 아주 선조에 의해서 무고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선조는 의병들이 자기는 도망가기 급급했지만 전쟁 때 의병들은 곳곳에서 나중에 승리하자 백성들이 선조는 무시하고 의병들을 따르니까 저희들을 적대시하면서 이순신 장군도 죽이려고 했고 곽재우 뭐랄지 의병장들을 다 홀때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김덕령 장군도 결국 이렇게 죽이게 되는 일, 아주 그 희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 김덕령 장군과 관련한 지명과 유적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덕령 장군 관련 유적지 봐보면은 주검동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곳은 바로 무등산 자락이 있는데 뭐냐, 의병장으로서 일으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기, 칼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김덕령 장군 흥양이씨 순절지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추월산, 담양 추월산 보리안 근처입니다. 자, 정유재란 때는 이미 김덕령 장군은 어째 선조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김덕령 장군의 부인 흥양이씨는 이제 왜군들의 타겟이 되죠. 그래서 쫓겨서 담양 추월사강에 갔는데 쫓기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어째요? 이 높은 산 난간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죽음으로써 절개를 짓습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여기 충효리 정렵이가 이거 여러분들 광주호. 자, 광주호 위에 버드나무도 크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보면은 정렵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충효열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풍암정이라고 원효 계곡에 있어요. 이 풍암정이 여러분들 혹시 올 가을 되면은 이 풍암정 가는 곳에 보면 아기단풍으로 해서 광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 풍암정은 바로 김덕령 장군의 동생 김덕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형을 기리기 위해서 풍암정을 짓고 여기에서 은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가정은 김덕령 장군의 아는 후손들이 지어준 정자인데요. 취가정이 뒤에서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덕령 장군의 시호를 따서 충장로,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로명 두 개 뽀라면 뭐가 있어요? 금남로와 충장로죠. 금남로는 바로 금남군 누구? 정충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 것이 금남로고, 그 다음에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충장로입니다. 네. 자, 충장로. 광주의 중심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도로이다. 충효동의 정렵이가 여기죠. 정렵이가 여기서도 설명했습니다. 의병장 김덕령과 일본군에 굴하지 않고 순절한 그의 부인 흥양이씨,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김덕공, 노모에게 효성이 즉위했던 동생 김덕보 등 일가족의 충효와 절개를 기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마을 앞에 세워준 비석입니다. 바로 그 다음 취가정, 김덕령을 추모하기 후손인 김만식 등이 세운 정자라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무등산 주검동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바로 김덕령이 군난을 대비하여 창과 칼을 만든 장소는 무등산 자락에 있습니다. 의병이 여기서 무기를 만들었던 곳. 그 다음에 광주 우리 사직공원에 가면 광주공원 있고 사직공원 있죠. 예, 거기에 춘산곡이라는 시비가, 김덕령 장군의 시비가 있습니다. 춘산곡은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김덕령의 심정을 잘 보살피는 시로 사직공원에 세워져 있는데 보겠습니다.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붙는다.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에 내 없는 불이 나니 끌 물이 없사노라. 얼마나 억울하게 선조에 의해서 누명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간절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역사탐방 활동. 자, 1번. 여러분은 광주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충장사기 전에 서두부분에 말했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이다? 정의로움입니다. 당당합니다. 다음, 이유는 뭘까요? 자, 항상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광주 정신입니다. 다음, 두 번째. 김덕령을 모신 충장사 탐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요? 자, 저는 유물관에 전시된 관이라는 것은 김덕령 사람 죽었을 때 실시를 넣는 곳이죠. 관이. 이유는 뭐냐? 관을 보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게 되면 보세요. 크기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재판 한 170도 안 될 정도 같이 적습니다. 자, 장군의 체격은 그만큼 어쨌단 말이에요. 작았다 이 말이죠. 그러지만은 작지만 어째요? 매우 용맹스럽고 날렵하여 이 장군을 보면 왜구들이 어째요? 벌벌 떨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 관을 보면서 어떤 장군처럼 어떤 이 엄청난 이것 아니지만은 이 작지만은 강함의 대명사인 바로 우리 김덕령 장군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다음 탐방 활동을 통해 느낀 것. 자, 방금 여러 가지 광주 정신과 충장사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들었던 것,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에 바로 글을 쓰거나 또는 어째요? 그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글로 해보든지 여러분들 잘 표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활동지 1번. 다음, 충장사라는 세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보는데 여러분들 각자 지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충과 효가 지극하신 애국충절의 대명사 장군님의 강지감과 충성된 마음이 사랑으로 충효열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 뺍는데, 자, 김덕령 장군은 이몽왕의 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워 공신에 책봉됐다. 아니죠. 이몽왕의 난 1596년에 일어난 건데 이몽왕의 난을 진압하러 갔는데 가다가 중도에 다 진압이 돼서 되돌아온데 오히려 이몽왕의 난에 엮여졌다 해서 이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네, 들렸고요. 1975년에 건립된 충장사는 김덕령 장군을 기한 사당으로 뒷산에 그 묘가 있다. 아까 충장사 안내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맞죠? 김덕령은 영모죄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 맞죠? 이몽왕의 난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거기에 연루시켜서 억울하게 모함으로 죽게 됐습니다. 다음, 광해군은 김덕령에게 충장이라는 시온을 내렸다. 자, 광해군은 김덕령 장군에게 충장이라는 시온은 바로 선조가 내려주고요. 선조왕이. 광해군은 뭐라고 내렸냐? 이코 장군이랍니다. 이코 장군이라는 시호를 냅니다. 호랑이처럼 날아다니는 용맹스러운 장군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김덕령은 날개 달린 호랑이 장군의 뜻을 가진 이코 장군이라고 불러도 맞죠? 바로 이코 장군이라고 이거 누가? 이것을 바로 광해군이. 충장은 선조가 내린 거고요. 그 다음,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을 기획한 도로명이다. 맞는 이야기죠? 네. 다음, 1974년 김덕령 장군의 묘를 이장할 때 약 400년 뒤에 이렇게 한 거죠. 1596년에 이렇게 묻었다가 400년 전에 관과 의복이 썩지 않고 출토되었어요. 그 이유를. 근데 의복뿐만 아니라 시신도 썩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자, 그래서 나중에 시신을 다 하고 이 풀리다 나중에 시신 썩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한마디로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는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한이죠, 억울함. 자, 저는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김덕령 장군은 효에도 충실했고, 그 다음에 신하로서 왕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 좁은 선조 왕으로 인하여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한이 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모죄로, 반란죄로. 오히려 이몽왕의 난을 진압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야 함께 반란을 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함.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과 의복이 썩지 않고 있다가 1974년 40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미 1974년이기 전에 죽고 나섰죠. 현종 때와 또 뭐예요? 영조, 정조 때 각각 어떻습니까? 정조 때는 좌찬성에까지 이렇게 뭐이죠?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좌찬성이면 종 이품인가 이렇게 된다는 아주 고위직이죠. 여기까지 올려지는. 자, 그러자 훗날에는 모든 억울함이 예수된 시신도 썩었다고 합니다. 네, 한이죠, 한. 억울함. 다음 활동지. 자, 충효동 정례비는 김덕령 장군 일가족의 충효와 절개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입니다. 안내판의 설명을 읽어보고 비문에 충, 열은 누구의 것인지 써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충은 누구를 가리키냐? 김덕령과 자기의 큰형, 즉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의병장으로 가다가, 그러죠? 그 다음에 효는 대표령은 누구죠? 자기의 동생, 효성이 지극했던 동생. 그 다음에 연려 누구죠? 김덕령 장군의 부인 흥양이씨, 김덕령 장군의 부인 흥양이씨가 왜구에 의해서 몸이 더럽히지 않게 해서 쫓기다가 어쨌어요? 결국 정유재한테 왜군에 쫓기다가 담양초사 보리양 근처 바위에서 째요. 스스로 몸을 던져 순절함으로써 무엇을 지켰다? 절개를 지켰다 말이죠. 그래서 김덕령 장군의 일가족 충효열을 기른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충효동의 정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충효동에 이것을 세우면서 이 마을이 원래 이름이 바로 석저촌이었어요. 석저촌이었는데 바로 정조 때 이곳을 바로 뭐라 충효리라 라고 명칭도 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네. 다음은 김덕령 장군이 친구 권필의 꿈에 나타나 읊었다는 취시가이다. 취시가는 취중에 시를 노래한 것이라는 뜻이죠. 김덕령 장군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이에 대한 답가를 써보도록 하자. 취시가 김덕령 장군. 자, 술에 취해 부르는 노래 듣는 이 아무도 없네. 나는 꽃과 달에 취하고 싶지 않고 공운도 세우고 싶지 않네. 공운을 세우는 것도 뜬구름이요 꽃과 달에 취하는 것도 뜬구름이라. 취하여 부르는 노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다만 긴 칼 들어 밝은 임금 받들어 가기로. 자,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김덕령은 사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요? 국가와 어떤 왕과 백성을 위해서 하는 장수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훌륭한 분을 이 선조가 모함해서 죽이는 것. 자, 답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답가 각자 자기의 내용대로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나 쌤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취시가랑 있는 취가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권필이 답가로 썼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취가정에 관한 이야기. 광주광역시 문화재 제30호인 취가정은 환벽당과 이후다고 해서 환벽당이랑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들 광주호 위에 즉 시경정 가사문학관이 있는 데서 그 다리를 건너서 맞은편 쪽에 보면은 바로 뭐가 있냐? 환벽당과 환벽당 왼쪽 뒤편에가 바로 취가정이 있습니다. 자, 취해서 노래하는 정자라 해서 취가정. 이 독특한 이름은 꿈속에서 나온 취시가에서 유래한다. 정철의 제자인 석주 권필이 김덕령의 친구이고요. 임진왜란 때 무고로 죽은 의병장 김덕령이 취시가를 부르는 꿈을 꿉니다. 김덕령의 후손 김만식이 나중에 권필의 꿈 이야기를 듣고 조상의 혼을 이루하기 위해서 취가정을 지었습니다. 김덕령 장군은 1590년 이몽왕의 난을 지나가려고 출정했다가 난이 평정되어 돌아오던 중 역모를 계획했다는 무고를 당해 한양으로 압송되고 결국 혹독한 고문 끝에 20일 동안 고문 끝에 29살 나이로 옥사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의병의 총지휘관이었던 충장군 김덕령 장군 혼을 위로하고 충정을 기리려고 후손들이 세웠던 것이 바로 취가정이고, 정자의 이름은 정철의 제자였던 석주 권필의 꿈에서 비롯되었다.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김덕령 장군이 꿈에 나타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 맺힌 노래 취시가를 부르자 친구인 권필이 이에 하다바른 시를 지어 원혼을 달랬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누구누구가 막 등장합니까? 자, 송강정철이 나오죠. 송강정철은 김덕령이랑 함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송강정철, 그 다음에 뭐 친구 권필,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동일했던 사람 또 허균. 자, 홍길동전에서 썼던 허균, 헌한설은 누나, 천재 시인이고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죠. 허균이랑 천재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취가정인데요. 한벽당 바로 뒤편에 있는 건데 취가정. 이 네 기둥에 보면은 이 한자 글귀가 있습니다. 네 개요. 자, 뭐라고 써드냐? 충관을, 충성은 해와 달을 꿰고, 그 다음에 기장사나 해가지고 두 번째 나옵니다. 기계는 상과 강을 뒤덮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가 어지, 취한 채 땅에서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네 번째 성문우천, 감동에 하늘도 들었구나 라고 이런 기둥이 있으니까 가시면 여러분 봐보시면 되겠고요. 자,
권필이 친구 허균과 함께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는데 꿈에 김덕령 장군이 나타나서 부른 노래를 듣고 답가를 지었습니다. 자, 취 시간은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했죠. 자, 취해서 부르는 이 노래 들어줄 일은 없네. 꽃과 달이 취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높은 공을 세우는 것도 바라지 않네. 공을 세우는 것도 뜬구름이고 꽃과 달이 취하는 것도 뜬구름. 취해서 부르는 이 노래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네. 다만 긴 칼 들고 밝은 임금 받들고자. 이렇게 바로 친구인 권필의 꿈에 나타난 이 지시가를 듣자 바로 친구 석주 권필이 뭐라고 답가를 썼냐. 장군께서 지난날 금빛 창을 잡았건만 장한 뜻 도중에 꺾이니 어찌된 운명인가. 지하의 영령께서 한이 그저 없어 취하여 부르신 노래 아직도 생생하네. 여기에서도 바로 친구 석주 권필이 우리 친구인 김덕령 장군이 얼마나 억울하게 이렇게 갔는가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글을 지었던 것이 바로 이 답가입니다. 바로 취과정 여러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우리 광주 정신에 대해서 우리 광주 정신에 처음 시작이 된다면 눌제 박상 15세기 즉 후반 1414년부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의로움, 당당함, 불의에 보면 항상 정의를 실천했던 눌제 박상의 DNA가 이어지면서 눌제 박상은 또한 어쨌어요? 우리 지역의 뒤에 또 문학에도 어떤 시에도 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누구냐? 면왕정 송순. 저 담양공산에 면왕정을 세우고 면왕정가를 지었던 송순이 있죠? 송순. 그 다음에 그러자 그 송순의 제자들이 또 뭐예요? 고경명, 기대성, 그 다음에 송광정철, 그 다음에 천재신, 임재백호, 예, 많은 그 다음에 박순, 박순은 눌제 박상이 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으면서 면왕정 가단을 이루고 오늘날 가사문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또 좀 뭐예요? 장성의 피람서원의 하서 김인을 할지 저기 소세원의 또 누굽니까? 양산벌 할지 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저기 시경정을 지었던 서하당 김성원이랄지 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광주가 바로 문학의 도시고 가사문학의 본거지가 된 게 바로 눌제 박상. 그러면서 정신세계로서는 어째요? 민주화의 열풍을 이어져 왔죠. 그래서 4.19 혁명을 비롯해서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 다음에 2017년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겠는데, 자, 여러분들. 역사는 바로 삶입니다. 삶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삶과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광주정신 후손들에게 잘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목청껏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